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상속게임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먼저 소개해 볼게요. 아버지는 집을 나가고 어머니는 돌아가신 바람에 이복 언니와 살고 있던 고등학생 에이버리는 어느 날 호손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남겨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언장 공개에 참가한다. 문제는 호손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호손이 전 재산인 462억 달러, 약 55조 원을 에이버리에게 상속했다는 것이다. 조건은 단 한 가지, 수수께끼가 가득한 호손의 저택에서 1년간 머물러야 한다는 것. 다만 이 거대한 저택에서 에이버리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이곳에는 원래대로라면 재산을 상속받았어야 할 호손의 손자들이 머물고 있다. 외모와 능력이 모두 완벽한 이 4명은 적일까, 동지일까, 아니면 사랑일까? 이 책은 미스터리와 로맨스, 추리소설의 장르를 넘나들며 몰입도 있게 전개됩니다. 특히나 영화 나이브스 아웃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즐겁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아마존 프라임에서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해요. 먼저 책 내용을 들으시고 나중에 드라마로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즐거운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오랜만에 도서 증정 이벤트가 돌아왔습니다. 와! 끝까지 잘 들으시고 재미있다, 이 책 꼭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 누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토비아스 테터솔 호손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호손 씨의 지침에 따라 제 동료들이 지금부터 여러분 개개인에게 남긴 편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다른 2사람이 방을 돌며 봉투를 하나씩 건넸다. 유언장 공개가 끝난 뒤 편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도 봉투가 전해졌다. 겉면에 내 성과 이름이 캘리그래피로 적혔다. 리비 언니가 변호사를 쳐다봤지만 그는 언니를 지나쳐 다른 사람들에게 봉투를 계속 전달했다. 호손 씨는 이 유언장 공개 시 다음과 같이 지칭한 인물들이 참석할 것을 규정하셨습니다. 스카이 호손, 자라 호손 칼리가리스, 내쉬 호손, 그레이슨 호손, 제임슨 호손, 알렉산더 호손, 그리고 코네티컷 뉴캐슬의 에이버리 카일리 그램스. 마치 알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오르테가가 말을 이었다. 모두 오셨으니 유언장 공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소리에 옆에 있던 리비 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오르테가가 유언장을 읽었다. 나 토비아스 테터솔 호손은 신체와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이 유언을 남깁니다. 돈과 실물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다음과 같이 상속하는 바입니다. 오랜 세월 내게 충실했던 앤드류와 로티 라플린 부부에게 각각 10만 달러씩, 여기에 내 텍사스 사유지 서쪽 경계에 자리한 웨이백 별채에서 평생 무료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앞서 만났던 늙은 하인 부부가 서로에게 몸을 기댔다. 내 머릿속엔 온통 그 말뿐이었다. 10만 달러. 라플린 부부는 유언장 공개 자리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데도 10만 달러를 받았다. 그것도 각자. 난 숨쉬는 법을 익히려고 부단히 애썼다.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내 목숨을 구해준 경호팀장 존 오렌에게 현재 맥나마라 오르테가 앤 존스 사무실에 보관 중인 내 공구 상자 속 물품과 30만 달러를 남긴다. 토비아스 호손이 아는 사람들이야.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그에겐 중요한 사람들이지. 난 아무도 아니잖아. 장모인 펄 오데이에겐 매년 10만 달러의 연금을 비롯해 별지에 정한 대로 의료비용 신탁을 남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앨리스 오데이 호손 소유의 모든 보석은 자신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나의 사망과 동시에 양도하는 바다. 할머니가 헛기침을 했다. 쓸데없는 생각들 하지 마라. 그녀가 거실 전체를 향해 말했다. 내가 제일 오래 살 거니까. 오르테가가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그 미소는 사라졌다. 그가 낭독을 멈추었다가 다시 읽었다. 내 딸 자라 호손 칼리가리스와 스카이 호손에게 내가 사망하는 날과 시간을 기점으로 남은 모든 빚을 탕감할 자금을 남긴다. 여기서 오르테가가 다시 멈췄고 그의 입술이 하나로 붙었다. 다른 두 변호사는 앞만 쳐다보며 호손 가족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았다. 추가로 스카이에게는 진짜 북쪽이 어디인지 늘 알 수 있도록 내 나침반을, 자라에게는 내가 그의 엄마에게 사랑받았듯이 변함없이 전적으로 사랑하길 바라는 의미로 내 결혼 반지를 남긴다. 다시 이어진 정적은 전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계속하세요. 자라의 남편이 말했다. 오르테가가 천천히 읽었다. 내 딸들에게는 각각 앞서 언급한 것 이외에 일회성으로 5만 달러의 유산을 남긴다. 5만 달러라고? 자라의 남편이 화가 나 소리친 직후 난 그 말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토비아스 호손이 딸에게 자기 경호팀장보다 더 적은 돈을 남기다니. 갑자기 그레이슨을 상속 예정자라고 칭했던 스카이의 말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너 때문이야. 자라가 스카이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다. 나 때문에? 스카이가 분개해서 반문했다. 아빤 토비가 죽은 뒤로 변했어. 자라가 말을 이었다. 실종이야. 스카이가 지적했다. 뭐라고? 맙소사. 자라가 이성을 잃었다. 네가 아빠의 생각을 조종한 거잖아, 스카이. 속눈썹을 알랑거리며 아빠가 우리를 빼놓고 모든 것을 넘기도록 바로 네 아들들? 스카이가 기분 좋게 말했다. 언니가 하려던 말이 아들들이잖아. 이모가 하려던 말은 새끼들이에요. 내쉬 호손은 이곳에서 제일 심하게 텍사스 억양을 구사했다.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나한테 아들이 있었다면? 자라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없잖아. 스카이가 그 목소리를 가라앉혔다. 안 그래, 자라 언니? 그만해. 자라의 남편이 끼어들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안타깝지만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오르테가가 다시 논쟁에 끼어들었다. 유언은 변경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난 그 말뜻을 대략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로 해석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오르테가가 손에 든 유언장으로 눈길을 돌렸다. 내 손자들 내쉬 웨스트브룩 호손, 그레이슨 데번포트 호손, 제임슨 윈체스터 호손, 알렉산더 블랙우드 호손에게는 전부 다 준다겠지. 자라가 씁쓸하게 웅얼거렸다. 오르테가가 그녀의 목소리를 덮었다. 각각 25만 달러씩을 25번째 생일에 상속한다. 그 전까지 신탁 담당인 알리사 오르테가가 관리한다. 무슨... 알리사가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죠? 당신이 하려던 말은 무슨 지랄 맞은 일이잖아. 내쉬가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토비아스 호손은 손자들에게 전부 물려주지 않았다. 그의 자산을 놓고 보자면 눈꼽만큼 남긴 셈이다.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레이슨이 또박또박 날카롭게 물었다. 토비아스 호손은 손자들에게 전부 물려주지 않았다. 딸들에게도 남기지 않았다. 내 머리가 거기서 멈췄다. 귀가 윙윙거렸다. 오르테가가 손을 들었다. 여러분, 부디 제가 마저 낭독하게 해주세요. 462억 달러. 난 생각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오려고 바둥거렸고 입은 바싹 타들어갔다. 토비아스 호소는 462억 달러의 자산가인데 손자들에게 총 100만 달러를 남겼어. 딸들에게는 총 10만 달러를, 50만 달러는 하인에게 할머니의 연금으로. 이 수학 등식에 더하기는 없다. 더할 수 없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날 쳐다보기 시작했다. 오르테가가 유언장을 읽었다. 남은 내 재산은 모든 부동산과 화폐성 자산, 그 밖에 언급하지 않은 소유물은 에이버리 카일리 그램스에게 남긴다. 사실일 리가 없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난 꿈을 꾸고 있어. 이건 내 망상이라고. 남은 전부를 저희한테 준다고요? 스카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혼미한 내 정신을 깨웠다. 왜죠? 내 별자리를 궁금해하고 자기 아들과 연인에 대해 실컷 얘기해주던 여성이 그랬던 스카이가 지금은 사람을 죽일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진짜로 죽일 듯한. 저 애가 대체 누군데? 자라의 목소리는 날이 섰고 종소리만큼 분명했다. 착오가 생긴 게 분명해. 그레이스는 그런 부분에 익숙한 사람처럼 말했다. 뇌물, 협박, 매수. 난 생각했다. 상속 예정자가 나를 어떻게 할까? 사실일 리가 없어. 심장 박동, 모든 숨소리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의 말이 맞아요. 주변의 외침 탓에 정신이 없던 내가 웅얼거렸다. 난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레이슨의 말이 맞아요. 사람들이 내 쪽을 보기 시작했다. 착오가 생긴 게 분명해요. 난 쉰 목소리로 말했다. 막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것 같았다. 스카이 다이빙을 하고 낙하산이 펴지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정신이 없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에이버리. 언니가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차고 타령 좀 그만하고 입 다물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 무슨 혼선이 빚어진 게 분명하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생판남이 나에게 462억 달러의 유산을 남기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당연히. 들었지? 스카이가 내가 한 말을 물고 늘어졌다. 심지어 에바조차 이건 터무니없는 일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잖아. 이번만큼은 그녀가 내 이름을 의도적으로 잘못 불렀다는 확신이 섰다. 모든 부동산과 화폐성 자산, 그 밖에 언급하지 않은 소유물은 에이버리 카일리 그램스에게 남긴다. 그러니 스카이호소는 이제 내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알고 있다. 어떤 착오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오르테가가 나와 눈을 맞춘 뒤 다른 사람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더불어 토비아스 호손 씨의 마지막 유언과 증서는 절대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세부 사항은 이제 에이버리 양의 문제이므로 불평은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알리자면 유언 규정에 따라 에이버리 양의 상속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당사자에게 주어진 몫을 전적으로 몰수하겠습니다. 에이버리 양의 상속이라니 정신이 아찔하고 속이 메스꺼웠다. 누가 눈 깜짝할 사이에 물리학의 법칙을 변경해 중력 계수가 바뀌는 바람에 내 몸이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세상이 축에서 벗어나 빙글빙글 돌았다.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유언은 없어요. 자라의 남편이 신랄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이런 큰 액수가 걸려있는 문제에선 마치 할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네요. 내쉬오손이 끼어들었다. 산 너머 산이야. 제임슨이 웅얼거렸다. 수수께끼 속에 또 수수께끼. 그의 진녹색 눈동자가 날 쳐다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넌 그만 가봐. 그레이슨이 냉담하게 내게 말했다. 부탁이 아니다. 명령이다. 엄밀히 말해 알리사 오르테가가 막 비소를 삼킨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에이버리의 집이야. 분명 그녀는 유언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녀도 가족들처럼 어둠 속에 가만히 있었다. 어쩜 토비아스 호손이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 있을까? 대체 어떤 사람이 자기 살과 피가 섞인 가족에게 이럴 수 있나? 전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기에 난 어지럽고 멍한 상태로 크게 말했다. 제 딸 말이 맞습니다. 오르테가가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그램스 양 전부 당신 소유입니다. 재산뿐 아니라 호손 하우스를 포함한 호손 씨의 부동산까지 모두. 상속 조건에 따르면 제가 향후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현 입주자는 당신이 이사를 지시하기 전까지만 이곳에 살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어떤 상황에서든 세입자가 당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고 그의 말은 경고가 되어 꽂혔다. 갑자기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저들이 날 죽일 거야. 이 방에 있는 누군가가 정말로 날 없애버릴 거야. 내가 퇴역군인이라고 생각한 남자가 나와 토비아스 호손 가족 사이에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슴 앞으로 팔짱을 끼고 날 자기 뒤에 둔 채 나머지 사람들을 감시했다. 오랜 자라가 충격에 빠져 소리쳤다. 당신은 이 가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전 호손 씨를 위해 일합니다. 존 오렌이 말을 멈추고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렸다. 그게 편지라는 걸 알아차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제가 에이버리 카일리 그램스 양 밑에서 계속 일해달라는 호손 씨의 마지막 부탁이 적힌 문서입니다. 그가 슬쩍 날 쳐다보았다. 경호원으로서 경호가 필요할 테니까. 우리를 그렇게 버리면 안 돼요. 알렉산더가 내 왼쪽에서 소리쳤다. 한 걸음 물러나. 오렌이 말했다. 알렉산더가 두 손을 들어 올렸다. 폭력은 쓰지 않아요. 난 평화적으로 대할게요. 알렉산더 말이 맞아. 제임슨이 이 모든 상황이 게임인 양 씩 웃었다. 다들 널 원하고 있어, 미소. 이건 세기의 스토리가 될 거야. 세기의 스토리라니.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징조가 나타나면서부터 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난 공상에 빠진 게 아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난 상속녀다. 그날 저녁 평생 가장 오랫동안 샤워를 해봤다. 뜨거운 물이 끊임없이 나왔다. 샤워부스의 유리문이 열기를 가둬서 마치 전용 사우나에 있는 것 같았다. 고급스러운 큰 타월로 몸을 닦은 뒤 꾀재재한 잠옷을 걸치고 이집트산 면으로 만든 시트가 확실해 보이는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얼마나 그렇게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소리가 났다. 목소리다. 촛대를 당겨. 난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바싹 붙었다. 무기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침대 스탠드 위에 놔둔 열쇠 꾸러미를 본능적으로 집어들었다. 내 눈동자가 말을 한 사람을 찾으려고 방안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벽난로 위 촛대를 당겨 상속녀. 내가 계속 여기 끼어있길 바라는 게 아니라면. 싸울지 도망칠지 갈팡질팡하던 마음이 짜증으로 변했다. 난 실눈을 뜨고 방 뒤쪽 돌로 된 벽난로를 살폈다. 확실히 벽난로 선반에 나뭇가지 모양의 촛대가 있는 게 보였다. 이건 분명 스토킹이야. 난 벽난로 혹은 더 정확하게 그 뒤편에 있는 소년에게 말했다. 하지만 촛대를 당기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그런 부탁을 거절할 수 있을까? 난 나뭇가지 모양의 촛대 아래쪽을 손으로 잡았다. 저항이 느껴졌고 벽난로 뒤에서 다른 제안이 나왔다. 그냥 앞으로 당기지 말고 살짝 꺾어. 난 시키는 대로 했다. 나무 촛대가 돌아갔고 딸깍하는 소리가 나더니 벽난로 뒤편의 벽이 바닥에서 3cm 정도 떴다. 잠시 뒤 그 틈에서 손끝이 나타나더니 완전히 열어버렸다.
그 틈에서 제임슨 호손이 걸어 나왔다. 그가 몸을 편 다음 촛대를 원래대로 세우자 방금 나왔던 입구가 천천히 다시 덮이기 시작했다. 비밀 통로야. 그가 불필요한 설명을 했다. 이 집에는 이런 게 아주 많아. 그걸 편리하다고 생각해야 해? 아니면 두렵다고 여겨야 할까? 네가 말해봐, 미스터리 소녀. 넌 편리하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두렵니? 그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혹은 네가 흥미를 느낄 가능성은? 처음 제임슨 호손을 만났을 때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이번에는 입에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지만 유언장 공개 이후 그가 얼마나 잤는지 의구심이 생겼다. 머리카락은 단정했지만 번뜩이는 녹색 눈동자에서 거친 뭔가가 느껴졌다. 넌 열쇠에 대해 묻지 않았어. 제임슨이 구겨진 미소를 보였다. 난 네가 열쇠에 대해 물어볼 거라고 기대했거든. 내가 열쇠 꾸러미를 들었다. 네가 한 짓이군. 내 말은 질문이 아니었고 그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손 가문의 전통이야. 난 가족이 아니야. 그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였다. 넌 그렇게 믿니? 난 토비아스 호손을 그리고 자라의 남편이 이미 진행 중인 유전자 검사를 생각했다. 모르겠어. 우리가 가족이라면 참 안타까울 거야.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다. 안 그래? 나와 호손 형제가 무슨 사이지? 그의 미소 따윈 그만 생각해. 그의 입술을 그만 쳐다봐. 제발 그만하라고. 너에게는 이미 가족이 차고 넘칠 만큼 많다고 생각하는데. 난 팔짱을 꼈다. 너 또한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자연스럽지 못해. 뭔가 바라는 게 있군. 난 항상 수학에 능했다. 항상 논리적이었다. 그는 여기 내 방에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날 꼬드기러 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들 너한테서 뭔가를 바라게 될 거야, 상속녀. 제임슨이 미소를 지었다. 문제를 낼게. 우리 가족 중 몇 명이나 네가 기꺼이 포기하길 바랄까? 그의 건방진 목소리와 말본새에도 불구하고 난 그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날 상속녀라고 부르지 마. 내가 쏘아붙였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수수께끼 같은 궤변만 늘어놓을 거면 경호원을 부르겠어. 그거야 미스터리 소녀. 난 수수께끼를 낸 게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거든. 네가 바로 수수께끼고 퍼즐이고 게임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던진. 제임슨이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 난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이 집에 왜 이렇게 비밀 통로가 많을까? 어떤 자물쇠에도 들어가지 않는 열쇠가 왜 이리 많을까? 우리 할아버지 책상은 전부 비밀칸이 있어. 극장에 오르간이 있는데 특정 음을 연달아 연주하면 숨은 서랍이 열려. 내가 어릴 때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매주 토요일 아침에 할아버지는 형들과 나를 앉혀놓고 수수께끼, 퍼즐, 불가능한 도전을 던져주고 풀게 하셨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제임슨이 내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네가 나타났어. 내가? 그레이슨 형은 네가 사람을 구슬리는 능력자라고 생각해. 이모는 널 호손 핏줄이라고 확신하고. 하지만 난 네가 할아버지가 낸 마지막 수수께끼이자 풀어야 할 마지막 퍼즐인 것 같아.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간격을 좀 더 좁혔다. 할아버지는 이유가 있어서 널 선택한 거야, 에이버리. 넌 특별해. 그리고 내 생각에 할아버지는 내가 그 이유를 알아차리길 바라는 것 같아. 난 퍼즐이 아니야. 내 심장이 목까지 올라와서 쿵쾅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내 맥박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와 있다. 아니, 맞아. 제임슨이 대답했다. 우리 모두 그래. 네가 우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할 생각일랑 마. 그레이슨 형, 나, 어쩌면 알렉산더까지.
이 모든 일이 너한테는 그저 게임일 뿐이야? 난 그가 더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고 팔을 뻗었다. 그는 내 손바닥에 가슴을 대고 마지막 걸음을 옮겼다. 모든 것이 게임이야, 에이버리 그램스. 인생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이기는 경기를 할 거냐는 거지. 그가 다가와 내 얼굴에 묻은 머리카락을 넘겨주었고 난 놀라 뒤로 물러났다. 당장 나가. 난 천천히 말했다. 다음에는 평범한 문을 이용해. 평생 누구도 그처럼 날 부드럽게 쓰다듬어 준 적이 없다. 화가 났구나. 제임슨이 말했다. 말했잖아. 바라는 게 있으면 말해. 이 방에 와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떠들지 말고 내 얼굴에 손대지도 말고. 넌 특별해. 제임슨의 손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자극적인 눈빛은 바뀌지 않았다. 나는 이유를 찾고 싶어. 왜 너지, 에이버리? 그가 한 걸음 물러나 사이에 공간을 만들었다. 그것도 알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마. 알고 싶다. 당연히 알고 싶다. 이걸 여기 놔둘게. 제임슨이 봉투를 들어 보여준 뒤 벽난로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읽어봐. 그런 다음 이 상황이 이겨야 하는 게임이 아니라고 말해봐. 이게 수수께끼가 아니라고 말해보라고. 제임스는 촛대에 손을 댔고 다시 벽난로 통로가 열렸다. 그는 목표물인 나를 향해 이별의 눈길을 보냈다. 할아버진 너에게 전 재산을 남겼어, 에이버리. 그리고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긴 건 너야. 제임슨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벽난로 문이 닫힌 지 한참 지났지만 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것이 내 방에 있는 유일한 비밀 통로일까? 이런 저택에서 내가 혼자 있다고 정말로 확신할 수 있을까? 결국 난 제임슨이 선반 위에 남긴 봉투를 가지러 갔다. 내 안의 모든 것이 그가 한 말에 반발하고 있는데도 난 퍼즐이 아니다. 난 그냥 10대 소녀일 뿐이다. 봉투를 뒤집어 보니 흘림체로 쓴 제임슨의 이름이 보였다. 이건 그의 편지야. 난 알아차렸다. 유언장을 공개할 때 그가 받은 편지. 난 여전히 내 편지에 담긴 내용을 알지 못했고 토비아스 호손이 무엇을 사과하는지 모른다. 어쩌면 제임슨의 편지가 그 부분을 확실히 해줄지도 모른다. 그래서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다. 메시지는 내 것보단 길었지만 더 심하게 말이 안 됐다. 제임슨, 알고 지낸 악마가 모르는 사람보다 낫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느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판단하지 말라. 토비아스 테토솔 호손. 다음 날 아침까지 난 제임슨의 편지 내용을 암기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자 정신이 나가서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쓴 것처럼 들렸다. 머릿속에서 그 말을 되뇌일수록 제임슨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다. 편지에 뭔가가 있어. 제임슨의 것과 내 것에. 해답, 아니 적어도 단서가. 여긴 아무것도 없어. 그레이슨이 자기 말에 마침표라도 찍는 듯 책을 선반 위에 세게 내려놓았다. 우연찮게 형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저 애가 여기 있으면 나도 여기 있을 거야. 에이버리는 물지 않아. 드디어 제임슨이 내 이름을 제대로 언급했다. 솔직히 지금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의심하고 있지만 그녀가 한다면 나도 할 거야. 난 기가 막혀서 그의 목을 잡고 조를까 진지하게 생각했다. 그는 그레이슨을 꼬드기고 있고 거기에 날 이용했다. 제임슨, 그레이슨이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입 다물고 찾기나 해. 나도 그렇게 했다. 책을 꺼내고 표지를 벗기고 표지를 입히고 책을 다시 꽂고 몇 시간이 흘렀다.
그레이슨과 나는 서로에게 다가가는 방향이었다. 그가 내 시야 끝에 들어올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그가 겨우 나에게 들릴 법한 목소리로, 하지만 제임스는 전혀 듣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말했다. 내 동생은 할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어. 확실히 그 점을 이해해 주길 바라. 난 이해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는 중이다. 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저 애는 자극적인 걸 추구해. 고통, 두려움, 기쁨, 뭐든 상관없지. 그레이스는 내가 자신의 말을 완전히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걸 알았다. 제임스는 상처받았고 그래서 이 게임을 빨리 진행하고 싶은 거야. 이게 어떤 의미가 있길 바라니까. 이거라면 할아버지의 편지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유언장? 아니면 나?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레이스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일이 풀 가치가 있는 퍼즐이라고 믿지 않았다.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이 이야기에서 네가 악당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내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난 그레이슨이 듬직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당신은 계속 다른 가족 이야기만 하는데 하지만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위협이 되기도 하니까요. 난 그의 재산도 물려받았다. 난 그의 집에 살고 있다. 그의 할아버지가 날 선택했다. 그레이스는 이제 내 바로 옆까지 왔다. 난 위협받지 않아. 겉으론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난 그가 자제력을 잃은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가 가까이 올수록 내 몸에선 더 큰 경고가 울렸다. 상속녀! 제임슨의 목소리에 난 화들짝 놀랐다. 반사적으로 그레이슨에게서 떨어졌다. 응? 내가 뭘 좀 찾은 것 같아. 난 그레이슨을 지나쳐 계단으로 갔다. 제임슨이 뭘 찾았다. 휴지와 일치하지 않는 책. 그건 내 가정이었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제임슨 호손의 입술에 들이운 미소를 보고 내가 옳았다는 걸 알았다. 그가 하드커버로 된 책을 들어 올렸다. 난 책 제목을 읽었다. 항해에 올라. 그런데 안에는 제임스는 타고난 쇼맨이었다. 그는 과장된 동작으로 표지를 벗겨 책을 내게 건넸다. 포스토스 박사의 비극. 파우스투군, 내가 말했다. 알고 있는 악마 혹은 모르는 악마. 제임슨이 말했다. 이건 우연일지도 모른다. 구름을 보고 앞날을 내다보려는 사람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의미를 찾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팔에 닭살이 돋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가슴이 미친 듯이 쿵쾅댔다. 호선하우스에서는 무엇이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어. 포스터스 박사의 비극을 펼칠 때 온몸으로 그런 생각이 엄습했다. 속지에 반투명한 붉은 사각형을 테이프로 붙여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제임슨, 난 책에서 시선을 들었다. 여기 뭐가 있어. 그레이슨이 아래에서 그 소리를 들은 게 분명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임스는 곧바로 내 옆으로 왔다. 그가 손가락으로 붉은 사각형을 만졌다. 얇은 플라스틱 필름 같은 소재로 강면이 10cm 정도 됐다. 이게 뭐지? 내가 물었다. 제임스는 내 손에서 책을 조심스럽게 넘겨받아 신중하게 사각형을 떼어냈다. 그리고 불빛에 비춰보았다. 여과지야.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레이슨이 서재 한가운데 서서 우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붉은 투명 필름이야.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건데 특히 숨겨진 메시지를 살필 때 유용해. 그 책에 적힌 글씨가 붉은색은 아니겠지? 난 첫 장을 넘겨보았다. 검은 잉크예요. 내가 말했다. 난 계속 넘겼다. 잉크색은 변하지 않았지만 몇 페이지마다 연필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찾았다.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마구 솟구쳤다. 할아버지가 책에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포스터스 박사의 비극 초판에? 제임슨이 코웃음을 쳤다. 난 이 책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한 페이지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 때문에 얼마나 감가상각이 발생하는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곧 내가 단어를 크게 읽었다. 두 형제 모두 아무 말도 없어서 난 계속 책을 술술 넘기고 또 넘겼다. 50장 정도 더 넘기니 다시 동그라미 친 단어가 나왔다. 난 계속 책장을 넘겼다. 동그라미 친 단어가 이제 더 빨리 나왔고 가끔 짝을 이루었다. 있다. 제임슨이 근처 선반에서 펜을 집어들었다. 그는 종이가 없어서 왼 손등에 받아 적기 시작했다. 계속해. 난 그렇게 했다. 애가 또 나왔어. 내가 말했다. 이따도 또 나왔고. 이제 책 거의 끝장까지 갔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없고 없다. 마침내 난 고개를 들었다. 이게 다야. 난 책을 덮었다. 제임스는 몸 앞으로 손을 들어 올렸고 난 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다. 내 손을 그의 손으로 가져가 손등에 적어둔 단어를 읽었다. 곳에 있다. 에 있다. 길.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순을 바꿔볼까? 내가 물었다. 평범한 단어 퍼즐처럼. 제임슨이 눈을 번뜩였다. 곳에 있다. 난 그가 남긴 빈칸을 채웠다. 길이 있다. 제임슨의 입술이 일그러졌다. 우린 단어 하나를 빼먹었어. 그가 웅얼거렸다. 뜻. 또 다른 속담이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가 붉은 필름을 앞뒤로 움직이며 생각나는 대로 내뱉었다. 컬러 필터를 통해 보면 같은 색이 있는 줄이 사라져. 비밀 메시지를 쓰는 방식 중 하나야. 내용을 다른 색으로 적어. 책은 검은 잉크니까 투명 필름은 이 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야. 제임슨이 빠르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 속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했다. 그레이슨이 서재 중앙에서 말했다. 그러니까 책 속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디에 투명 필름을 쓸지 알려주는 거지. 그들은 할아버지가 내는 어려운 문제를 풀며 놀았다.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해왔다. 난 그러지 못했지만 그들의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니 연결고리를 찾기 충분했다. 필름은 숨은 글귀를 알리는 용도지만 이 책에 사용하는 건 아니다. 대신 전에 편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책에 단서가 들어있지만 이번 경우 하나의 단어가 빠진 문장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생각을 조합해보며 내가 천천히 말했다. 어딘가에 붉은 잉크로 쓴 할아버지의 유언장 사본이 있을 가능성이.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요즘 복권도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55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된 가난한 여고생의 이야기.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저택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마치 성 같은 넓은 집에서 추리를 해 나가는 과정이나 4명의 손자들과의 묘한 설레임까지 재미있고 매력적인 요소들만 모아 만든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참 재미있게 읽었고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은 2권이 있습니다. 조만간 상속게임 2권도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은 도서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댓글만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방 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